자, 또 이어서 해봅시다. 우여곡절이 많네요. 자, 그래서 1980년대 이후에 환경교육 시리즈가 발간이 됐고, 그때 가장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헝거포드라는 사람이에요. 헝거포드. 만약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환경교육에 대한 공부를 이론적으로 더 하게 되면 이 헝거포드라는 인물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될 테고, 이 헝거포드의 대표적인 이제 환경교육 이론이 REB라고 하는 것인데, 영어로는 Responsible Environmental Behavior라고 해서 책임 있는 환경 행동 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간고사 이후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헝거포드라는 사람이 1980년대 시리즈를 발간하면서 어떤 파트의 책을 냈냐면 교원 양성과정이랑 환경교육의 내용체계에 대한 보고서를 한 권 냈어요. 그 보고서의 내용이 그 이후에 이제 1992년 우리나라에서 제6차 교육과정을 만들 때도 보이지 않게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의 환경교육의 내용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1970년대의 환경교육은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고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그리고 1970년대 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교육이 도입됐다고 앞에 얘기했죠. 그리고 그 구글 엔그램 뷰어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도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면 거기에 연동해서 환경교육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게 증가한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런 만큼 이 시기에 환경교육의 내용체계는 환경 문제에서 출발을 합니다. 환경 문제. 환경교육의 내용체계의 출발을 환경 문제를 중심에다 두고 했다고 나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가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헝거포드의 내용체계는 4개의 레벨이라는 것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 2개가 더 있고, 이게 레벨 1, 이게 레벨 2, 이게 레벨 3, 레벨이라기보다는 스텝에 더 가까운데 여기에 레벨 4가 있어요. 요게 환경교육의 내용체계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일단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우리 주변에 어떤 환경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이거는 헝거포드에서 다뤄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이 시기가 1970년대 80년대라는 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사회체계를 강하게 도입한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생태계를 기반으로 하는 자연환경이나 인공환경 또는 물리생화학적 환경에 있어서의 오염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그래서 환경 문제가 보통 3가지 유형으로 환경 문제를 나눠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가 오염이에요. 오염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여기 이렇게 자연 생태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강이라고 해봅시다. 이 강이 있는데 오염이라는 건 여기에 무언가가 새로 들어가는 거예요.
뭐 질소가 됐건 인이 됐건 또는 뭐 위에 화학물질이 됐건 또는 항생제라든지 성호르몬제가 됐다든지 또는 낙동강 페놀 사건처럼 페놀과 같은 그런 강에 없어야 되거나 있어도 너무 많으면 안 되는 것들이 인위적인 활동에 의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 이게 오염이에요. 컨테미네이션. 이게 환경 문제의 첫 번째 유형이에요. 대기도 마찬가지죠. 대기에 만약에 미세먼지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서 더 많아지거나 온실가스가 더 많아지거나 이런 것들은 자연 상태에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게 특정한 시간에 더 많은 오염물질들이 그 자연에 존재할 때 그걸 오염이라 그래요. 두 번째는 훼손이에요.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 그래서 예를 들면 강에 물고기가 많이 살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 물고기를 예를 들면 남획을 해가지고 이 물고기가 거의 멸종하게 됐다. 그런 게 두 번째 유형의 환경 문제예요. 또는 여기에 물고기들이 살기 위해서는 수초 같은 게 필요한데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이걸 직광하면서 이걸 다 없애버렸다. 수초를. 그러면 여기 살 물고기가 여기에 알도 낳고 새끼도 기르고 요 수초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물고기가 살 수가 없게 되겠죠. 이런 것도 두 번째 유형의 환경 문제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는 대체하는 거예요. 대체. 여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기에 뭐 돌도 있고 풀도 있고 강이 이렇게 굽이쳐서 흘러가고 그랬는데 이거를 콘크리트로 이렇게 싹 직선화했다. 그러면 이거는 자연 하천을 콘크리트 인공 하천으로 대체한 거죠. 이런 것도 환경 문제예요. 이렇게 오염, 훼손, 대체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환경 문제의 세 가지 유형이에요. 여기에 외래종이 들어가 가지고 블루길이나 베스 같은 그래서 토종 물고기를 잡아먹어서 외래종밖에 안 남게 됐다. 이것도 대체라는 환경 문제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환경 문제를 중심에다 두고 이제 거꾸로 올라가면 어떻게 해서 이런 환경 문제가 발생하게 됐느냐 라고 하는 건 자연 생태계가 있었는데 여기에 어떤 인위적 활동 또는 간섭, 영향이 일어나서 이렇게 환경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게 앞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원인에 대한 파트고 이게 결과에 대한 파트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 인위적 활동에는 우리가 흔히 하는 도시화라든지 산업화라든지 등등등 뭐 인구 증가라든지 과학기술의 오남용이라든지 또는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사회로 변화하면서 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걸 이제 통틀어서 그 펑거포드는 문화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인간적 활동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초래되게 됐는가에 대한 원인에 대한 파트가 있을 거예요. 원인 또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긴 시간에 걸쳐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오염 문제라든지 훼손 문제라는 게 발생했는가, 이걸 다루는 게 이제 두 번째 파트고, 그런데 이걸 제대로 다루려면 뭘 그 전에 알아야 되냐면 생태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죠. 생태계라는 게 하나의 시스템이고, 여기에는 생태계는 수권, 기권, 직권, 생물권, 이렇게 권역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생태계는 물, 공기, 토양, 생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생태계의 주된 작동 원리, 예를 들면 먹이 그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질이 어떻게 순환하고 에너지가 어떻게 흘러가고, 또 생물과 환경의 관계라든지, 또는 생태계의 수용 능력에 대한 거라든지, 또 생태계의 천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자연 생태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작동하고 있고, 그것을 작동시키는 기본적인 원리들은 어떤 것이고, 그 다음에 항상성 같은 개념이 중요하죠. 생태계는 어떻게 외부의 영향을 받더라도 자기를 일정한 수준 내에서 유지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나 항상성 같은 게 있는가. 회복 탄력성, 이런 말은 조금 어렵죠. 이거는 또 다른 수업에서 배워야 될 내용인데, 어쨌든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는 건 어떤 시스템이 외부의 충격을 받았을 때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생태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작동하는지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인간 사회가 어떻게 발전하면서 자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어떻게 환경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런 내용들을 다루겠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뭘 다루냐?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을 배우겠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배우는 내용이 실제로는 두 단계로 나누어져 있어요. 헝거포드의 모델에서는 요게 두 개로 나뉘는데, 단계로 레벨 4의 1단계가 있고 레벨 4의 2단계가 있는데, 레벨 4의 1단계에서는 자기 지역이나 마을의 이런 문제들을 탐구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문제 탐구. 그러기 위해서는 조사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문헌 고찰도 하고 뭐 그러겠죠. 그러면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어떤 환경 문제들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탐구하는 과정이 있고, 이 문제 해결 과정에,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레벨 2는 해결책을 고안하고 이걸 실천에 옮기는 과정.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인지적 기능들이에요. 인지적 기능. 여기서 인지적 기능이라는 게 대체로 어떤 것들이냐면 problem solving, 문제 해결 능력, 의사결정 능력, decision making, 그 다음에 communication, 그 다음에 정보 처리 능력, information processing, communication, decision making, 의사결정, problem solving,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에 critical thinking, 비판적 사고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함께 만들고, 또 그걸 자기 지역의 문제니까 해결하기 위한 걸 실천하는 거. 요게
헝거포드가 제안한 환경교육의 내용을 구성하는 4단계 또는 4.5단계예요. 생태계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이 생태계에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가지 작용을 가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가, 그 과정에 대한 거. 그리고 근데 이제 레벨 3와 레벨 4의 중요한 차이는, 여기는 보편적인 거 또는 일반적인 거 또는 이론적인 것이라면, 여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구체적이고 특수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다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뭔가 그 이론적인 학습이라면, 여기서부터가 그 이론적으로 배운 걸 적용하고 실천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지금 얘기한 이 큰 틀에서의 내용이 결국 1992년 제6차 교육과정의 환경과의 내용체계랑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환경교육의 내용체계를 이렇게 이제 접근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 하면, 지금 얘기한 게 1992년 제6차 교육과정에서의 내용체계라고 그랬죠. 자연생태계, 크게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1. 자연생태계, 이게 환경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환경 문제의 원인. 세 번째, 환경 문제의 결과와 영향. 네 번째, 그에 대한 대책과 실천.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교육과정이 바뀌는 과정에서 1997년 제7차 교육과정을 만들 때, 제7차 교육과정을 만들 때 어떤 내용들이 크게 추가되냐면, 몇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환경윤리적인 측면이 포함되게 돼. 두 번째가 자연체험과 생태적 감수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추가되게 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내용이 추가되면서 사회 문화적인 부분이 조금 확대되게 돼. 자, 1992년에 제6차 교육과정의 내용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었을 때는 특징이 어떠냐면,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그 중에서 특히 자연과학적. 그리고 두 번째는 자연과학적이면서 물, 공기, 뭐 토양, 폐기물, 이런 전통적인 환경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원인 결과 파트가 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다루는 내용도 굉장히 과학적이어서
요때만 해도 중학교는 교과목의 이름이 그냥 환경이었는데 고등학교는 과목의 명칭이 환경과학이었어요. 그랬다가 요 시기에 1991년에는 낙동강 패널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1992년에는 리우회의가 있었죠. 요 두 개의 사건이 요 제7차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낙동강 패널 사건은 이 환경윤리적인 부분이랑 생태적 감수성의 부분으로 영향을 미치고, 리우회의는 지속가능 발전 개념을 도입하면서 사회문화적인 측면, 환경 정의라든지 또는 나중에는 이게 녹색 성장으로 이어지는 그런 비슷한 개념들이 이제 들어오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이때는 아무래도 자연과학적인 지식 중심이었죠.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기능 중에서도 조금 단순한 기능과 실천, 행동 이런 걸 강조했다면, 요때는 오히려 윤리적인 거라든지 태도, 환경교육의 5가지 목표 중에 이런 영역들이 더 강조되는 측면이 있었던 거죠. 이때는 머리를 강조했다면, 머리와 손발을, 이때는 오히려 가슴을 강조하는, 그리고 머리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통합적인,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추가되게 된 거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환경교과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이 한계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새로 추가가 됐다면 어떤 내용인가는 사실은 또 줄어들어야 돼요. 그 줄어든 내용이 주로 어떤 거냐면 전통적인 수질오염, 대기오염, 폐기물 오염, 그런 내용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비중이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나서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생겨났고, 그리고 지금 적용되고 있는 교육과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인 거죠. 자, 그러면 이 앞에는 매 5년마다, 전통적으로는 매 5년마다 교육과정을 새로 개정을 해서 1987년, 1992년, 1997년 이렇게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이때를 제5차, 6차, 7차 이렇게 붙이다가 이게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하지 않게 돼. 그래서 필요할 때 필요한 개정을 하는 걸로 하기로 해서 그 다음번 개정이 일어난 게 2009, 2011 개정 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때 2009년에 다시 교육과정을 개정하게 되는데, 요 2009 개정 교육과정이 만들어지는 시점이 어떻게 되냐? 2008년 3월인가에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을 해요. 그러면 이걸로부터 4년을 뒤로 빠꾸 하면 5년을 빠꾸 하면 2003년 3월에 노무현 대통령이었겠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또 5년을 빠꾸 하면 1998년 3월에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이었겠죠. 그리고 나서 2013년 3월에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한 해 빨리 2017년 5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길게 얘기한 이유는 2008년 3월에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2009년에 교육과정이 개정이 됐으니까 요 정권의 생각이 여기에 반영이 많이 됐겠죠.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녹색성장이죠. 이때는 중학교가 환경, 고등학교가 환경이었다가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중고등학교가 모두 환경과 생태와 환경이라는 것으로 과목명이 바뀌게 돼요. 이 생태라는 이름이 들어간 건 이런 생태적 감수성, 생명윤리 이런 내용들이 좀 더 추가되면서 물, 공기, 토양 이런 환경과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생태적인 마인드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됐기 때문인데, 2009 개정교육과정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이제 녹색성장이 된 거죠. 자, 그렇게 되는 게 외적 조건이었어요. 교육과정 개정을 환경과의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친 외적인 조건. 녹색성장이라고 하는 이명박 정부의 개발 정책이 있고 플러스 4대강 사업이 있고. 그렇다면 내적인 조건은 뭐였냐? 내적인 조건은 이때부터 환경교사를 뽑지 않기 시작해요. 그리고 선택률도 더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라는 과목이, 그리고 과목명도 환경과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지만 자, 그렇게 되면서 환경이 독립과목으로서 뭔가 정체성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통합적 접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앞에서 이제 발전하기 시작한 지속가능 발전이나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을 더 강하게 도입해서 결합해야 된다. 환경교육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인문사회학적인 내용을 더 증가시키는 것. 아까 말했던 사회체계에 관련된 내용이 조금씩 더 늘어나게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앞에 얘기했던 프로젝트 접근법이 아예 내용으로 들어와요. 왜? 통합적 접근을 실현하기 위해서 뭔가 과감하고 획기적인 실험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아예 프로젝트 접근법이라는 걸 고등학교에, 중학교는 아니에요. 고등학교에 프로젝트 접근법이라는 걸 대단원 1로 배치를 하면서 강력하게 이런 프로젝트 접근법을 도입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과거에는 이 대책과 실천 부분에 개인적 실천과 국가나 지역에서의 실천 뭐 이런 식으로
대책과 실천 부분을 다뤘었는데 이 부분이 아예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실천과 노력으로 바뀌게 돼. 자, 요약을 해보면 1992년의 제6차 교육과정은 앞에서 설명했던 헝거포드의 기본적인 내용체계 틀에 따라서 자연 생태계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배우고 여기에 어떤 인간활동을 통해서 환경문제의 원인이 발생했고 그 결과와 영향은 어떻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과 실전은 어떤가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환경 오염을 중심으로 환경 문제를 중심으로 한 내용체계가 92년에 처음 만들어졌고 그 뒤에 리우 사건과 리우 회의와 낙동강 패널 사건을 거치면서 환경윤리, 생태적 감수성, 지속가능 발전 이런 내용들이 추가되게 됐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이후에 녹색성장과 4대강 사업 등이 막 들어오면서 내용상으로 녹색성장에 대한 내용이 들어오기도 했고 동시에 환경교사가 선발되지 않기 시작하면서 통합적 접근을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인문사회 파트가 강화되고 프로젝트 접근법이 아예 내용체계로 들어오고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실천으로 실천의 방향성이 환경 문제 해결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내용이 바뀌게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게 2015 개정교육과정입니다. 2015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2015 개정교육과정 하나만 가지고 좀 압축해서 다음 주에 3시간 동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